금요일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금값이 하루 만에 9.5% 폭락하면서 무려 43년 만에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거든요. 은은 더 심했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값이 5,600달러를 찍으면서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던 때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월 30일 하루, 단 하루 만에 금값이 9.5% 빠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냐면요. 1981년 이후로 43년 만에 가장 큰 1일 낙폭이거든요. 40대 이상 분들도 살면서 이런 날을 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금값이 4,763달러라고 뜨잖아요. 이거 보고 생각보다 덜 빠졌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건 함정입니다. 저 가격은 선물 시장의 정상가 기준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 마감할 때 종이용으로 찍어놓은 숫자라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서 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 현물 가격을 봐야 합니다. 선물 시장 종가는 4,895달러로 마감됐는데 이것도 실제 체감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요. 현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요. 최고점이 5,595달러였는데 지금 4,895달러까지 내려왔거든요. 계산해보면 고점 대비 무려 14.9%가 증발한 겁니다. 금이 1억 원어치 갖고 계셨던 분이라면 하루아침에 1,500만 원이 날아간 셈이죠. 월가의 큰 손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교묘하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별거 아니야 라는 인상을 주면서 뒤에서는 자기들 물량 정리하는 거죠. 우리가 보는 숫자와 그들이 보는 숫자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번 폭락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차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값이 어떻게 올랐는지 기억나시죠? 포물선을 그리면서 거의 수직에게 치솟갑게 치솟았거든요. 이렇게 가속도가 붙으면서 오른 자산은 떨어질 때도 똑같이 가속도 없습니다. 물리학 법칙이랑 똑같아요. 단기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한 달도 안 돼서 30% 수익이 났는데 굳이 더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1년 농사 다 지었다 하면서 팔고 나가는 거죠. 문제는 이 매도세가 한꺼번에 터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겁먹은 손, 영어로 위크 핸즈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상승장 막바지에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금값이 연일 오르니까 조급해진 거죠. 나만 못 벌면 어떡해? 하면서 무리하게 들어온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40대 이 과장님인데 금이 5,000달러 찍었을 때 이거 10,000달러 간다면서 레버리지 20배로 들어가셨거든요. 본인 돈 500만 원에 빚 1,500만 원을 얹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10%만 받아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원금이 전부 날아갑니다. 강제 청산당하는 거예요. 시장은 냉정합니다. 이런 투기성 자금이 빠져야 진짜 상승이 시작돼요. 큰 손들은 이걸 알고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어서 약한 손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잔인하지만 시장이 건강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자정작용이죠. 금은 안전자산이니까 괜찮겠지. 이번에 물리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이유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가격이 안 떨어져가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 분산 투자 관점에서 안전하다는 거지 금값 자체가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 차이를 모르면 큰 코 다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금값 폭락은 꽤 자주 있었어요. 2013년에는 무려 28%가 빠졌고 2005년 10월에도 6.3% 급락한 적 있습니다. 그때마다 금이 왜 이래 하면서 당황하신 분들 많았죠. 금도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이에요. 오르면 내리면 또 오르는 겁니다. 재미있는 건 시장이 스스로 정화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처럼 투기 세력이 과하게 몰리면 알아서 털어내는 구조가 작동합니다. 2013년 폭락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고도의 지성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이번에 금값 상승률이 S&P 500보다 높았습니다. 주식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떨어질 때도 주식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익률의 이면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많이 벌 수 있다는 건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안전자산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방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게 폭락의 근본 원인이긴 해요. 하지만 방아쇠를 당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었죠. 1월 27일 기자가 트럼프한테 질문을 던졌어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I think it's great.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이 한마디가 시장을 뒤흔들었어요. 왜냐고요? 미국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사실상 용인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거든요.
보통 미국 행정부는 강달러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해요. 그게 기본 스탠스예요. 근데 트럼프가 이걸 깨버린 거죠. 그 직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동시에 금값은 5,6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10% 넘게 폭등했어요. 시장이 미국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 안전한 금으로 몰린 겁니다. 타이밍도 최악이었어요. 당시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이미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사들이는 중이었거든요. 이른바 셀 아메리카 현상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니까 미국 자산을 던지고 실물인 금으로 갈아타는 흐름이요. 트럼프 발언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결국 금값이 너무 급하게 뛰어버렸고 그 반작용으로 폭락이 온 거예요. 트럼프 입에서 시작된 불안이 시장 전체를 휘감은 셈이죠. 트럼프가 불을 질렀으니 누군가는 꺼야 했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에요. 1월 28일 트럼프 발언 다음 날이죠. 베센트 장관이 긴급하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강달러 정책을 지향한다? 영어로 하면 스트롱 달러 폴리시예요. 트럼프가 던진 불씨를 진화하려고 전통적인 미국의 공식 입장을 다시 꺼내든 거죠. 왜 이렇게 급하게 나섰을까요? 금값 폭등과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 큰일 나거든요. 미국의 초대형 은행들, 그러니까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곳들 있잖아요. 이런 은행들이 달러 자산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요. 달러가 약해지면 이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베센트의 발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금값 하락의 첫 번째 트리거로 작용했거든요. 아, 미국 정부가 달러 방어에 나서는구나 하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시장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된 게 아니었거든요. 말로만 강달러를 외친다고 시장이 믿어주지 않잖아요. 실제로 베센트가 저렇게 말했는데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슬금슬금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4.25%를 기록하면서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전히 미국 국채를 파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셀 아메리카 흐름이 끝난 게 아니라는 증거죠. 입으로는 수습했지만 시장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요. 베센트 장관이 아무리 강달러를 외쳐봤자 소용없는 이유가 있어요. 트럼프 이 기이 행정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 시장이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일단 돈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하겠다고 하고 이란도 건드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천문학적입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 빚이죠. 국채를 더 찍어낸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돈 뿌리기 정책이에요. 2025년부터 신생아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는 연속 10만 달러 이하 국민한테 1인당 2,000달러씩 준대요. 돈으로 거의 300만 원이에요. 미국 인구가 3억이 넘는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트럼프가 보수 정권 아니에요? 보수는 원래 작은 정부,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진보 정권보다 더 퍼주기를 하고 있어요. 완전히 포퓰리즘이죠. 표를 의식한 정책들인 거예요. 방위비도 문제예요. 기존에 9천억 달러였는데 이걸 1조 5천억 달러로 올리겠대요. 50% 증액이에요. 국방 예산만 우리나라 1년 GDP랑 맞먹는 수준으로 불리겠다는 거죠. 이러니 시장이 어떻게 믿겠어요? 미국이 빚더미에 앉을 게 뻔한데 달러가 강해질 리가 없잖아요. 베센트가 입으로 뭐라고 하든 정책이 이 모양이니 셀 아메리카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부담은 한국한테도 넘어와요.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출렁이거든요. 남의 나란 일이 아닌 거예요. 돈 쓸 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압권인 게 있어요. 트럼프가 자기 이름을 딴 전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거든요. 트럼프급 배틀쉽 이거 25척을 건조하겠대요. 한 척당 건조 비용이 얼마냐면요. 일단 공식 추정치가 30조 원이에요. 근데 미국 군수산업 아시잖아요. 원래 예산의 2배는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는 척당 60조 원, 25척이면 1,50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국 1년 예산이 약 728조 원이에요. 전함 만드는데 우리나라 2년치 예산을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미쳤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더 황당한 건 이 전함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현대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잖아요. 드론이랑 미사일이 다 해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잖아요. 몇백만 원짜리 드론이 수천억짜리 전차를 박살내는 시대예요. 바다에 떠있는 거대한 전함이 뭐겠어요? 그냥 커다란 표적판이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야마토 전함 만든 거예요. 세계 최대, 최강이라고 자랑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미국 비행기한테 격침당하고 끝났죠. 국력만 낭비한 거예요. 트럼프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도 요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인 전투기조차 필요 없다고 해요. 무인기가 다 대체할 거라고요. 그런 시대에 거대 전함을 만든다고요? 이건 국방이 아니라 쇼예요. 자기 이름 새긴 배 띄워놓고 위대하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나라 곳간 축내면서요.
폭락의 방아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케빈 워시, 이 사람 이력을 보면 시장이 왜 겁먹었는지 알 수 있어요. 과거에 양적 긴축을 강하게 지지했던 인물이거든요. 양적 긴축이 뭐냐면요, 연준이 시중에 풀었던 돈을 다시 걷어들이는 거예요. 돈줄을 죄는 거죠. 이게 실행되면 금리가 올라가고 자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워시가 의장 되면 양적 긴축하겠구나. 그러면 금값 폭락하겠네. 그래서 미리 팔고 나가기 시작한 거죠. 알고리즘 매매까지 가세하면서 낙폭이 커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공포 사실 과장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양적 긴축은 불가능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정부가 국채를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도 회사채를 쏟아내고 있고요. 이 채권들을 누가 사줘야 하겠어요? 결국 연준이 사줄 수밖에 없어요. 양적 완화를 해야지 긴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정말로 양적 긴축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6%, 7%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합니다. 은행들이 쓰러지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해요. 연준이 그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절대 못 지죠. 결국 케빈 워시발 공포는 시장의 과민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알고리즘들은 이런 뉴스에 즉각 반응하잖아요. 양적 긴축 키워드만 뜨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나가는 구조예요. 이게 금값 낙폭을 키우는데 한몫했습니다. 실체 없는 공포가 진짜 폭락을 만들어낸 셈이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1974년이요. 그때랑 지금이랑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197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3년 동안 무려 460%가 뛰었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온스당 35달러였던 게 195달러까지 갔어요. 거의 6배 가까이 오른 거죠. 지금처럼 금이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왔겠어요? 당연히 폭락이 왔죠. 20개월 동안 47%다 빠졌어요. 반토막 가까이 난 겁니다. 그때도 금은 끝났다, 다시는 안 오른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개미들은 패닉에 빠져서 다 던졌고요. 자, 이제 2026년 현재로 와볼게요. 금값이 얼마나 올랐죠? 저점 대비 약 180%, 그러니까 2.8배 정도 상승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 14.9%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요. 여기서 재밌는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1974년에는 460% 오르고 47% 빠졌잖아요. 상승폭 대비 하락폭의 비율을 따져보면 약 10분의 1 수준이에요. 이걸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요, 180% 올랐으니까 한 20%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지금 15% 빠졌으니까 조금 더 빠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1974년 폭락 이후에 금값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바닥이 온스당 103달러였거든요. 거기서 반등하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850달러까지 갔어요. 8배가 넘게 폭등한 거예요. 던진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1974년이랑 지금이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이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잡힙니다. 1974년에 금값이 폭락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거시 경제적으로 금값 값이 떨어질 조건이 갖춰졌거든요. 일단 오일 쇼크가 진정되고 있었어요. 석유 가격이 안정되니까 물가 상승 압력도 줄어든 거죠. 거기에 베트남전 종전 기대감까지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면 불안감이 사라지잖아요. 금은 불안할 때 오르는 자산이니까 불안이 해소되면 내려가는 게 당연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시 미국의 재정 상태가 건강했어요. 부채 비율이 GDP 대비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10%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금리를 확 올려서 물가도 잡고 달러 가치도 지킬 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2026년 지금은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에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전쟁은요, 끝나기는커녕 확산되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 이란까지 건드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재정 상태는요, 처참해요. 지금 부채 비율이 GDP 대비 120%예요. 1974년의 4배입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가 내야 할 이자만 천문학적으로 불어나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실물 경제 때문이 아니에요. 트럼프 입방정, 케빈 워시 공포, 알고리즘 매도 같은 심리적이고 정치적인 요인으로 빠진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빠진 게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겁먹은 손들, 레버리지 터진 물량들만 정리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해볼게요. 이번 폭락은 트럼프 입에서 시작된 패닉이에요. 알고리즘 매도까지 가세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진 거죠. 일시적인 셀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미국 재정 적자, 지정학적 리스크, 셀 아메리카 흐름 전부 그대로예요. 그러니 금과 은에 대한 수요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만 V자 반등은 어려워 보여요. 개미들 공포 심리가 남아있으니까요. 유자형으로 시간을 두고 회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금과 은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의 핵심 자산이 됐어요. 변동성은 앞으로도 극심할 겁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번 폭락을 기회로 삼으세요. 목표 수량을 채울 절호의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